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 논술 보충 영상이고요. 그때 논술 수업 못 들은 친구들 위해서 만든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현장에서 들었던 친구들이랑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제 밤마다 수업 때 논술 시험을 추가로 보게 될 건데, 해당 날짜에 자신이 시험을 또 못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1학년 교무실 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수업을 꼭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제는요, 조선 후기의 미술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 문자도를 포함한 그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다 조선 후기의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졌는지,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왜 그려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민화 안에 문자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도가 어떤 그림인지, 이 민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미술에서는 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 그 시대 때 왜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그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다음 그림들은 언제 그려졌을까라고 했는데, 요렇게 왼쪽에 보면은 이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내기 하고 아니면 구경하는 사람들 그려진 이 그림. 이게 엄청 유명한 그림이죠. 김홍도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조선 후기에 그려졌어요. 자, 오른쪽도 같은 시기에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그림. 자, 이렇게 유명한 그림과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신비로운 그림들이 마구마구 나오던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 후기인데, 특정한 그림뿐만 아니라 이런 독특한 물체들이 그려진 그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왜 이렇게 신기하고 이상한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건데, 원래 조선 전기는 그 서민들이 뭔가 문화를 즐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농업의 발달과 상업의 발달이 있는데요. 농업이 발달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서 여러 가지 농업 기술 같은 것들을 알려주게 되면서 뭔가 예전보다 적게 일해도 훨씬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일해도 되니까 약간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농작물이 많으면은 그거를 이제 시장에다가 팔면서 돈도 벌 수 있었어요. 자, 그게 가능했던 것도 이 자유로운 상업을 나라에서 허락을 하던 시기가 조선 후기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상업이 원래는 예전에 나라에서 너랑 너랑 너만 뭐 내가 지정한 물건들 갖고 오고 팔아 이런 식으로 시켰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뭐 아무나 뭐 팔고 싶은 거 있으면 팔고 자유롭게 상업 활동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자기가 밤새도록 바느질한 물건들을 예쁘게 만들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수확한 농작물들을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팔면서 돈을 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안에서 이 서민들만의 예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뭔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만 알아두면 되는데, 서민 문화라는 게 보통 무엇이냐? 저 중인,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이 일반 농업을 하고 있는 서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이나 미술이나 공연 같은 거를 즐기게 되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당연스럽게 양반이나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막 양반들은 다 고귀하신 분들이고 우리보다 귀한 분들이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도 돈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반 쟤네는 그냥 양반으로 태어나서 잘 사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노동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 건 우리가 더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무시당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양반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문화가 좀 주요 문화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판소리라든지 마당놀이, 뭐 탈춤 이런 것들은 공연 예술이잖아요. 음악이랑 연관돼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서민들이 주제로 되는 여러 가지 미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뭐 서민을 주제로 한 그림은 일단 그림 속에는 원래 왕이나 그 부잣집 사람들 얼굴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 시기부터는 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그런 서민이 주인공이 되는 그림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는 아까 서민 문화는 양반을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들이 유행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믿음이나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실내에 장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나쁜 일들이 도망가요. 이런 식의 믿음을 담아가지고 그런 그림들을 실내에 장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래서 이런 세 가지의 그림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하면, 이 서민 미술에는 풍속도와 민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속도에 들어간 것들을 보면은 서민을 주제로 한 그림이거나, 아니면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완전 다른데 어떻게 다 풍속도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풍속도라는 거는요, 사실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만 그리면은 모두 다 풍속도라고요. 그래서 양반이든 서민이든 상관이 없고요. 그냥 그 시대의 삶의 모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린 거를 풍속도라고 하는데, 자, 조선 후기에, 잠시만요. 조선 후기 서민 미술 속의 풍속도에는 보통 서민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양반들의 모습이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믿음이나 소망을 담아서 그린 그림들을 실내에 장식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안에 이제 이런 그림들을 전부 다 민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풍속도인데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은 풍속도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삶의 모습을요, 아주 현실감 있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서민을 주제로 한 그림인데, 요 그림들 다 한 사람이 그렸죠. 조선 후기 아주 유명한 풍속도 화가인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서민들이 이렇게 시장 같은 데서 모여서 노는 모습,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쪽이가 울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서민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또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린 거를 모두 다 풍속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양반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양반들의 사는 모습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거 잘 보면 왼쪽이랑 그림체가 다르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뭔가 선이 더 예쁘고 여인들도 더 여자여자하게 그려진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선 후기의 신윤복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신윤복은 양반집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나이대 양반 친구들의 문화들을 굉장히 잘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막 사치스럽게 살거나 아니면 좀 그 양반들이 항상 고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양반들의 인간적인 모습 또는 뭔가 어두운 단면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월야미래 이렇게 밤에 몰래 만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아저씨 보면은 그 모자 쓴 거나 옷 입은 거 보면은 일반 평상복은 아니고요. 나라의 그 왜 우리 드라마 보면은 문 지키는 아저씨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시대 때 실제로 이 나라의 하위 공무원들이 그 기생에서 몰래 여자를 만나면서 돈을 많이 썼다는 그런 사치스러운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이제 몰래 기생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를 다른 기생이 이제 망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반이 사는 사회를
되게 거짓없이 솔직하게 그렸잖아요. 양반이라고 막 멋있게 그려주고 고귀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가진 모습 같은 것들도 거짓없이 표현을 하면서 반대로 양반 사회의 이런 사치스러운 문화 아니면 어두운 문화 같은 것들을 풍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도 여인들이 이제 서민 여성들이 물들면서 막 자기네 비밀 얘기하고 막 웃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양반이 따라와가지고 몰래 엿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반의 사는 모습도 거짓 없이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비판하는 그림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기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풍속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풍속도 말고 또 뭐가 그려진다고 했죠? 바로 민화예요. 자, 민화는 아까 뭐 소망이나 믿음을 담은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름 없는 서민 화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막 미술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선 후기에 그림을 잘 그리는데 유명하지는 않은 화가들 있죠. 일반 서민들 중에 그런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선물하거나 이런 그림들이 바로 민화였어요. 여기 실용화라고 되어 있는 거는 되게 실용적인 그림이다라고 하는데 집안을 꾸미는 용도로 사용되어서 실용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서 실용화라고 하기도 해요. 이 주술적 의미가 담겼다는 건 예를 들어 그림이 약간 미신을 담았다? 아니면 부적처럼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걸면은 나쁜 일이 없어져요. 아까 말했죠? 그런 것처럼 주술적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민화에는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요. 원래 다양한 동물, 다양한 물체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게 민화예요. 그래서 이 민화는 믿음이나 소망을 담았기 때문에 여기 그려진 동물이나 이런 물체들이 하나하나 다 상징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화 속의 그림은 모두 다 상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호작도, 초충도, 문자도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호작도인데요. 호랑이호, 까치작, 그림도 해서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져 있으면 모두 다 호작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미술관 갔는데 호랑이랑 이런 새들 같이 그려져 있다 하면은 작품 제목이 다 호작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품 제목인데 여기 보면 호랑이가 있죠? 그리고 위에 펭수 눈을 가진 까치들이 막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민화에서 보통 호랑이는요, 무서움을 담당하고 있는 동물이에요. 우리 산에서 호랑이 만나면 굉장히 무섭겠죠? 그래서 무서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집안에다가 걸어 놓으면 나쁜 귀신이나 나쁜 일들이 물러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늘 그런 건 아닌데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어흥하고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일을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새가 있는데 까치가 있죠. 이 까치는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좋은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새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왔을 때 까치가 깍깍깍 울면은 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치는 좋은 소식을 많이 많이 불러주는 새라고 이렇게 상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풀이해 보면은 나쁜 일은 물리쳐주고 좋은 소식을 많이 불러준다라는 그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해에 친구나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사 간 친구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민들이 선물 용도로도 많이 전달을 했던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초충도인데 풀과 벌레가 그려진 그림을 모두 초충도라고 해요. 근데 이 초충도는 일반 이름 없는 서민 화가들도 많이 그렸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신사임당이에요. 이 신사임당은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예전에는 아무리 뭐 고급 귀한 집안의 그 딸이었다 하더라도 여인이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신사임당은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 보살피고 남편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면서 이제 자기만의 취미 활동으로 이런 초충도를 그리기도 했어요. 이 초충도를 그린 이유는 이 초충도가 대부분 다 가족의 평화, 아니면 가족의 풍요로움, 뭐 잘 사는 거, 자식들이 건강한 거, 뭐 부부끼리 사이가 좋은 거,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임당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꼭 심사임당만 그린 거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안에 걸어놔야 되니까 가족의 행복 같은 거를 주제로 그렸던 그림들이 바로 초충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면 풀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수박, 그 충에는 나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별개지만 이 초충도에는 다른 동물들도 가끔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쥐가 대신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수박은 자르면 안에 씨가 굉장히 많죠. 자, 그 외에도 한 줄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 아니면은 수박과 마찬가지로 잘랐을 때 씨앗이 많은 오이, 아니면 가지, 이런 것들 있죠. 가지도 이렇게 열면 안에 씨앗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게 안에 씨가 많거나 한 번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 뭔가 풀들이 그려져 있다 하면 그거는 모두 다 자식, 다산을 상징하고 있고요.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체들을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다 아이를 많이 낳고 집안이 풍요롭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나비가 있는데 원래 나비가 한 마리면은 노인을 뜻해요.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 그래서 장수를 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얘네들이 한 쌍으로 이렇게 커플로 있으면은 나이 들어서까지도 아주 사이 좋은 부부를 뜻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엔 들쥐가 있고요. 원래 보통은 뭐 방아깨비나 귀뚜라미 같은 다른 곤충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그런 곤충들이나 들쥐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새끼를 많이 낳음. 자, 여러분들 곤충도요, 짝짓기하고 알을 낳을 때 알을 딱 하나, 두 알만 낳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알, 20알 이렇게 낳잖아요. 그리고 쥐 같은 경우에도 짝짓기하고 새끼를 많이 낳고 그 번식력이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렇게 번식력이 좋거나 한 번에 알을 많이 낳는,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이나 곤충이 나와 있으면은 모두 다 자식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고 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그래서 들쥐랑 수박이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들쥐가 꼭 요 자식뿐만 아니라 요 나쁜 일을 미리 알려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쥐나 새처럼 이렇게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요, 우리보다 몸이 훨씬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리고 도망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는 작은 지진도 이 친구들은 크게 느끼고 먼저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쥐는 예로부터 나쁜 일을 미리 안다, 알려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서 벽사라는 거는요, 나쁜 일을 막아준다라는 한자 의미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뭐 자식도 많이 낳고 가정이 풍요롭고 그리고 부부들은 사이좋게 오래오래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사임당 또는 사람들이 집안의 행복이나 평화로움을 바라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요. 문자도인데요. 이 문자도는 우리 해봐서 알죠? 이 안에 있는 물체들 그냥 예뻐서 그려진 게 아니라 이 문자가 가진 의미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의 물체들을 그린 거였어요. 자, 여기 검은고, 부채, 뭐 귤, 잉어, 죽순, 뭐 기타 등등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들이,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유교 사상, 뭐 효도하기, 형제랑 잘 지내기,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졌는데, 워낙 예쁘다 보니까 집안을 꾸미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이들 방에다가 붙여줘서 그림 공부하듯이 유교 사상을 배우게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요 벽사구복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기는 했는데 문자도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민화들은 믿음이나 소망이 담겨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벽사구복, 나쁜 일을 막아주고
복을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막아주고 복을 구하는 건 이 민화 전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도 뿐만 아니라 지금 봤던 초충도 호작도 모두 다 나쁜 일은 없이 집안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붙여놓는 그림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민화들은 모두 다 이런 서민들의 어떤 믿음이나 아니면 소원, 소망 같은 것들을 담아서 집안을 장식했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지금 논술할 내용들은 모두 다 체크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숙제로 더 해야 할 게 있는데 우리 문자도 효제 문자도 있었잖아요. 잠시만요. 요걸로 보여줄게요. 우리 효제 문자도 안에 글자 크기가 이거로 하면 되겠네요. 효제 문자도의 상징을 꼭 검색을 해서요. 만약에 내가 저번에 효를 그 문자도 그리기 했을 때 효를 선택한 친구들은 효에서 그 상징물 2가지랑 그 상징물이 어디 이야기에서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찾아주면 되고요. 저번에 선생님 저는 재로 작업을 했는데요 했던 친구들은 재의 상징물 2가지랑 이야기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딱히 찾지 않더라도 이미 친구들이 이제 단톡방에다가 올려놓은 것도 있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술 단톡방에 관련 인터넷 기사도 있고 캡처본도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고 상징물 2가지랑 그 상징물이 어느 이야기에서 나왔는지 요거를 미리 찾아놓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 그리고 PPT로 보여줬던 것들 잘 기억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조사한 그 상징이랑 이야기 잘 공부만 해서 오면은 논술 아마 잘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오고요. 다음 주 시험 볼 때 그 수업 시간에 시험 볼 거고 그때 불가능한 친구만 1학년 교무실로 따로 와주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